하늘이 돌잔치에 자리 없대요. 어머니는 그냥 마음만 보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내 젊은 날 식당 앞마당에서 장사하며 쌓은 돈으로 그 아들 공부시키고 결혼식 밥값까지 냈는데 이제 나는 손주 돌잔치조차 자리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자리라. 오늘부터 내 인생의 자리를 다시 세워보려 합니다. 이름하여 사람 대접 없는 곳에 돈도 없다 작전. 들어볼래요? 손주 돌잔치에서 쫓겨난 여자의 통쾌하고도 서늘한 복수 글.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40년 넘게 김치찌개 식당을 해온 김영자입니다. 67살이에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다 병으로 먼저 갔고 그 뒤로는 국물 하나로 아들 하나 키웠어요. 가게 이름도 제 이름을 따서 영자식당이라 지었죠. 평생 남의 밥상 차려주며 살았어요. 그 밥 덕에 내 자식 대학도 보내고 집도 샀죠. 손님들은 늘 말했어요. 사장님 김치찌개엔 사람 손맛이 있어. 그 말이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칭찬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손으로 평생 끓여온 김치찌개 냄새가 내 자식한테 창피한 냄새가 됐더라고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게요. 얼마 전 저녁 장사 마치고 설거지를 끝냈을 때였어요. 손에 쌀뜨물이 묻은 채로 휴대폰을 보니 아들 며느리 소연이가 올린 사진이 떠 있더라고요. 하늘이 첫돌 호텔 파티 초대장. 금빛 글씨로 반짝이는 초대장이었어요. 근데 웃긴 건요. 초대장이 내게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혹시 실수일까 싶어 전화를 걸었어요. 도현아, 하늘이 돌잔치 한다며. 엄마. 근데 그게 호텔이라. 자리 좀 빠듯해. 그럼 내 자리도 빠듯하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장모님 손님이 많아서. 엄마는 그냥 마음만 보내요. 다 알지. 그날 밤 나는 식탁 앞에서 밥 한 숟가락도 못 넘겼어요. 쉬라니, 내가 뭐 환자냐? 입술이 덜덜 떨렸죠. 그날 새벽까지 가게 불도 못 끄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평생 지켜온 건 가족이었는데 이제 그 가족이 날 내쫓은 거였어요. 다음 날 도현이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 내가 가면 누가 불편하디? 엄마, 그게 아니고 요즘 호텔이 규정이 까다로워서. 규정이 부모보다 까다롭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죠. 그래서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그럼 그 규정대로 살아라. 이제 나도 내 규정대로 살란다. 그때는 나도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반격이 될 줄은. 돌잔치 날 아침이었어요. 나는 새벽같이 일어났죠. 머리를 감고 단정히 말렸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파운데이션을 찍어 바르는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하냐, 영자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켠이 불안했어요. 새로 산 연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봉투 하나를 가방에 넣었어요. 거기엔 하늘이 첫돌 기념으로 준비한 금반지와 하늘아 돌 축하해. 건강하게 자라라 직접 쓴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나는 버스에 올라타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오늘은 내 손주 얼굴만 보고 오자. 괜한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축하만 하자. 호텔 입구에는 풍선과 포토존이 반짝거렸어요. 우리 도현이 잘 컸다. 이런 데서 잔치도 하고
그 생각에 조금 웃음이 나왔죠. 하지만 문 앞에 도착하자 검정 정장을 입은 직원이 내 앞을 막아섰어요. 손님, 행사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도현이요. 아기 이름은 하늘이. 직원이 태블릿을 넘기며 확인하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죄송하지만 명단에 없으십니다. 그 말에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내가 그 아이 할머니예요. 잠시만요. 직원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죠. 안쪽에서 지금 자리가 다 찼다고 하네요. 내가 자리 찾아달란 말은 안 했는데.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안쪽에서 며느리 소연이 나왔어요. 연한 분홍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 여기까지 오셨네요. 그 말투 웃지도 않았어요. 명단에 없다고 하네. 아, 그게요. 호텔이 인원 제한이 있어서요. 그래? 그럼 나는 사람이 아닌가 보네. 그 한마디에 소연이 살짝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오늘은 손님들도 많고 냄새도 좀. 냄새! 내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네, 음식 냄새요. 식당 일 하시잖아요. 호텔 쪽에서 그런 냄새엔 좀 민감해서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도현이가 그 옆에 서 있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 아들 입에서 엄마 죄송해요. 한마디가 나오길 기다렸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가방 안 봉투가 손에 쥐어졌어요. 그걸 천천히 꺼내서 도현한테 내밀었죠. 이거 하늘이 거다. 내 손으로 만든 돈은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라는 걸 꼭 가르쳐라. 그 말을 끝내고 돌아서는데 직원의 수고하세요 라는 인사가 귓가에 박혔어요. 호텔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은 그저 문턱 밖의 여자였어요. 돌잔치 음악 소리가 유리문 너머로 들렸지만 그건 내 세상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나는 택시를 잡지도 않고 그냥 걷기 시작했어요. 구두굽이 인도에 부딪힐 때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자리 없다고 했. 좋아. 그럼 내 자리 내가 만들지. 그날 밤 나는 식당 불을 끄지 않았어요. 손님도 없는데 굳이 불을 꺼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빈 테이블마다 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이 밥 냄새 싫다던 며느리. 이제 이 밥으로 내가 세상을 바꿔줄게.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낮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허기져서 그랬죠.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 앞에 섰어요. 몇 시간째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죠. 물을 잠그고 국거리를 손에 들었다가 그냥 내려놨어요. 이 밥, 이 국 다 내 손에서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구역질나게 여겨질 줄은 몰랐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식 날 찍은 도현이, 그 옆에서 활짝 웃던 소연, 그리고 내 옆자리엔 이제 없는 남편의 미소. 그 사진 속 나는 좋은 시어머니였죠. 불평도 안 하고 다 이해한다고 스스로 다독이던 사람. 근데 그 이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손끝이 서늘했죠. 나는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어요. 남편이 남긴 퇴직금 일부와 평생 가게에서 모은 돈이 들어 있었죠. 그 돈으로 도현이 결혼도 시켰고 집 살 때 보태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이 내 자리를 지웠어요. 그래, 자리라.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내 이름을 명단에서 뺐지. 이젠 내가 너의 이름을 빼주마.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 있던 미련이 송두리째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계산대를 열어 장부를 꺼냈어요. 박도현, 결혼 축의금 500만 원. 하늘이 돌반지 24K. 하나하나 줄을 그었어요. 그건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장례식이었죠. 전화기가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아직 화나셨어요? 소연이도 미안하다고 하네요. 미안하다고? 내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사람 취급 안 하던 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상. 분위기상. 그럼 이제 분위기상. 나도 엄마 역할 접을란다. 뚝. 전화를 끊었어요. 그 소리마저 시원했죠. 그날 밤 나는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이 밥으로 키운 자식. 이제 이 밥으로 다시 심판한다. 불을 끄자 가게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마치 오래된 사슬이 끊어진 느낌이었죠. 가게 문을 닫고 나오며 나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속삭였어요. 이제 내 차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손님 맞을 생각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다시 정리하려고. 첫 목적지는 은행이었어요. 창구에 앉아 담담히 말했죠. 아들한테 보낸 돈 기록 전부. 그리고 내 통장 관리 권한 변경해 주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가족분과 상의는 하셨나요? 상의요? 내 돈 쓰는데 왜 상의를 해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서류를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죠. 은행 일을 마치고 세무서로 향했어요. 그 다음은 법무사 사무실.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차근차근 밟아갔죠. 법무사 사무실은 냉정한 색의 서류들로 가득했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님 조건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단순 증여로 보이면 이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신탁을 활용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편이 남긴 작은 메모를 꺼냈어요. 영자야, 네가 알아서 해라. 그 안은 그의 필체 하나가 내 용기를 북돋았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유언대요. 신탁 계약서를 준비했어요. 내용은 명확했죠. 첫째, 영자 식당 건물과 예금은 당분간 원 소유 유지. 둘째, 사후 상속은 단순 자동 이전이 아니라 효도 이행 증빙을 조건으로 한다. 정기 방문, 명절 참석, 부모 예우 기록 등 구체적 항목을 법적 문서로 규정했어요. 셋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은 지역복지기금으로 자동 귀속. 서류를 읽는 내 입김이 떨렸어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님, 이 방식은 강력합니다. 다만 가족 간 반발이 클 수 있어요. 나는 천천히 도장을 꺼냈어요. 김영자 세 글자였어요. 오래된 나무 도장에 잉크를 찍는 순간 종이 위로 툭 하고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는 잉크 소리가 아니라 오래 묵은 체념의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 같았어요. 공증사무실에선 공증인이 도장과 신분을 확인했어요. 증인 두 분과 함께 서명해 주십시오. 복례와 동네 통장이 증인이 되어 주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단호했고 나는 이상하게도 든든했어요. 서류가 삼중으로 확인되고 공증 도장이 찍히는 순간 내 손이 차갑게 떨렸어요.
이제 너네 마음대로 못해. 내가 속삭였어요. 그 소식은 곧 소문으로 퍼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찾고 일부는 축하를 보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제발 그거 취소해줘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취소. 나는 웃음을 참았어요. 대화로 풀면 되지. 왜 법으로까지 그러세요? 네가 사람 대접을 안 했으니 그 책임은 네가 져라. 며느리가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우리 대화 좀 나눠요. 나는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대화는 도장 위에서 하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증명해라. 며칠 뒤 나는 등기소에 앉아 있었어요. 등기 담당자가 인주 자국을 확인하며 말했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변경은 없지만 신탁 및 조건부 이전 사항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서류에 도장을 다시 찍었어요. 내 이름이 공적장부에 새겨지는 순간 내 마음속 어떤 균열이 봉합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장부를 펼쳐 예전에 쓴 내 이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밑줄을 그으며 적었죠. 이제부터 이 밥은 내 밥이다. 내 손으로 키운 자식, 내가 관리한다. 도장을 찍은 지 사흘 뒤였어요. 점심 장사 끝내고 주방 정리를 하는데 식당 유리문이 벌컥 열렸어요. 들어온 건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둘 다 얼굴이 새파랬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도현이 내 앞에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거 신탁 계약서라는데 진짜예요? 나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진짜다. 엄마,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이런 걸 왜 하세요? 상해? 나한테 상의하고 날 돌잔치에서 뺐냐? 소연이 발끈했어요. 그건 그날 상황이 그래서 그랬죠. 호텔 인원 제한도 있었고, 도현이 서류를 흔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아버지 유산은 제 몫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사람답게 살면의 얘기였다. 엄마, 돈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손에 들린 냄비 뚜껑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이지. 내 평생 너희한테 쏟은 그 돈. 그게 사람 대접받을 자격이라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더라. 돈만 먹고 나면 엄마는 버리면 되는 존재더라. 소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니, 그래도 땅은 아버님 이름이었잖아요. 상속인은 당연히. 그래서 내가 나를 법으로 가르쳐? 좋아, 나도 법대로 했으니까. 도현은 머리를 감쌌어요. 엄마, 이렇게 하면 우린 진짜 끝이에요. 끝. 이미 끝났잖아. 초대장에 내 이름 뺀 그날. 네가 먼저 끝냈어. 식당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유리문 밖에선 바람이 세게 불어 간판이 흔들렸어요. 소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하늘이는요? 손주는 안 보실 거예요? 그 애는 죄가 없어. 다만 그 아이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언젠가 스스로 알게 될 거야. 도현이 더는 못 참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우리 체면도 있고 회사 사람들. 체면 좋지.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체면 챙기기로 했다. 남들 앞에서 나 냄새 난다던 며느리. 그 체면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이제 그 체면으로 살면 돼. 나는 계산대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하늘이 돌반지 환불금이라고 적힌 봉투였어요. 그걸 소연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 가져가라. 나는 다시 그 집 문턱 넘을 일 없다. 소연이 고개를 숙였고 도현이 봉투를 집어 던지듯 내려놨어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돼요? 무시?
그래, 이번엔 내가 무시할 차례야.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마을 통장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영자 씨, 오늘 저녁 방송 나온다며?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응, 복지센터랑 인터뷰 잡혔어. 도현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요. 엄마, 무슨 인터뷰요? 내 인생 이야기. 어떻게 자식보다 내 밥이 더 따뜻했는지 말하려고. 도현이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졌고 며느리는 울다시피 식당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고요가 찾아왔어요. 나는 봉투를 다시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주방에서 끓고 있던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어요. 그래, 이게 내 냄새다. 누군가에겐 구린 냄새였겠지만 나한텐 인생의 냄새다. 그날 밤 나는 복지센터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김영자 사장님, 내일 방송 일정 확정입니다. 어머니의 밥상, 그리고 사람의 존엄편.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내 목소리로, 내 이름으로 세상에 나간다. 다음 날 오후 복지센터 앞마당은 분주했어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자립 스토리. 촬영팀이 도착해 있었어요. 기자와 PD가 삼각대를 세우고 조명을 맞추느라 부산스러웠죠. 나는 깨끗한 앞치마를 메고 식당 간판 앞에 섰어요. 영자 식당. 오래된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사장님, 준비되셨어요? 예, 이제 내 차례니까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켰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나는 마이크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4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 온 김영자입니다. 평생 남의 밥 차려주며 살았죠. 근데 어느 날 내 밥 냄새가 구리대요.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내 손에서 나온 밥을 먹고 자란 자식이 이제 그 밥 냄새를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기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 말씀은 혹시 가족 이야기신가요? 나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손주 돌잔치 날이었어요. 내 이름이 초대 명단에서 빠졌더라고요. 며느리는 호텔 냄새가 중요하다 했고, 아들은 고개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어요. 피는 섞여도 마음은 계약이더라고요. 카메라 너머 스태프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나는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 인생의 계약서. 이제 내 재산, 내 밥, 내 시간은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씁니다. 그게 비록 낯선 타인이라도 말이죠. 기자가 물었어요. 혹시 그 이야기를 가족분들이 아시나요? 나는 피식 웃었어요. 아마 오늘 알게 될 겁니다. 그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도현이었어요. 그 뒤엔 소연이 서 있었어요. 방송국 카메라가 돌아가는 걸 보고 두 사람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도현이 다가와 마이크를 낚아채듯 말했어요. 엄마, 이건 너무해요. 세상에 이런 걸 공개하면 우린 어떡해요? 그래, 체면 때문에 왔냐? 나는 마이크를 다시 빼앗았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손주 돌잔치 날, 저를 명단에서 뺀 사람이고, 저 며느리는 냄새난다며 절 문전박대한 사람이에요. 현장이 술렁였어요. PD가 눈짓을 했지만 카메라를 끄지 않았어요. 기자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어요. 계속하세요. 나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대신 내 밥으로 살아온 이웃들과
나눌 겁니다. 그게 내가 받은 모욕의 값이에요. 도현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외쳤어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우리 이렇게 망가뜨리면 좋으세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는 이미 망가졌어. 네가 돌려줄 체면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그냥 가라. 소연이 도현을 붙잡았어요. 여보, 그만해. 지금은 이길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젖어 있었어요. 방송은 그대로 나갔어요. 며칠 뒤, 지역 케이블 채널 사람 사는 세상에 밤냄새 나는 엄마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어요. 댓글창은 폭발했죠. 이게 진짜 현실이다. 눈물 나지만 속 시원하다. 저런 아들, 나도 있다. 인터뷰는 조회수 30만을 넘겼고, 그 영상은 전국 뉴스에도 짧게 나왔어요. 며칠 후, 도현이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길? 세상 앞에서 한 짓. 세상 앞에서 배워야지. 그럼 우리 용서받을 수는 없어요? 용서. 나 그 단어 장사 접을 때 쓸 거야. 나는 문을 닫으며 한마디 던졌어요. 체면 지킨다고 했지. 이제 그 체면으로 끼니 해결해봐라.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식당 간판. 불빛이 유리문에 반사됐어요. 그 불빛이 내 얼굴에 닿자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방송이 나가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우편함에 두툼한 서류 한 장이 꽂혀 있었어요. 서울가정법원 상속무효 소속. 아들의 이름이 선명히 찍혀 있었어요. 결국 이리로 오는구나.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복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복내야, 증인 좀 부탁해. 그날 있었던 일들 말이야. 그럼 내 눈으로 다 봤잖아. 법정이래. 허허. 드디어 사이다 나올 때가 됐네. 며칠 후 법정에 섰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아들과 며느리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나는 평소 입던 검정 정장 차림이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피고 김영자 씨, 이 신탁 계약은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예, 제 손으로 했습니다. 법무사, 공증인 다 입회했어요. 원고 측 주장하시죠. 도현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신탁은 감정적 충돌 속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피고는 일시적인 분노로 인해 상속 의사를 왜곡했으며 정신적 안정을 되찾은 뒤에는 원상회복을 원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내 쪽을 보며 물었어요. 피고, 반론 있으십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건 남편이 돌아가기 전 남긴 음성입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녹음기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영자야, 그 땅은 내 노후에 써라. 효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다. 판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변호사가 급히 말했죠. 그건 감정적 유언일 뿐 법적 효력은. 내 변호인이 끼어들었어요. 이건 단순 녹음이 아닙니다. 공증된 날짜와 남편 지문, 확인서도 제출돼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복례가 일어났어요. 저도 증인입니다. 돌잔치 날, 저 영자 언니 이름이 초대장에서 빠진 거 제 눈으로 봤습니다. 며느리가 냄새 난다고 했고요. 사람 대접 안 받았어요. 판사가 살짝 미소 지었어요. 감정은 배제하되 사실관계는 기록하겠습니다. 도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제발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뜻까지 이렇게 쓰면.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뜻대로 살았으면 이런 재판 없었을 거다.
한참의 정적 끝에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김영자 씨의 유언 대용 신탁 및 공증은 법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원고 측의 상속 무효 청구는 기각합니다. 기각이라는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내 가슴 속에 쌓인 돌덩이가 산산이 부서졌어요. 도현의 어깨가 축 처지고 소연은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재판장님,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판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 사건 기록, 교육 자료로 쓰이게 해주세요. 늙은 여자가 법을 모른다고 무시당하지 않게. 판사의 입가에 미묘한 웃음이 번졌어요. 좋습니다. 사회교육용 사례로 남기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김영자 씨,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나는 카메라 앞에서 짧게 말했어요. 효도는 말이 아니고 계약입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 계약서 썼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내 얼굴이 또 나왔어요. 냄새난다던 어머니 법으로 되갚다. 댓글창엔 또다시 박수가 쏟아졌어요. 진짜 사이다다. 저런 어머니 한 번만 만나봤으면 속이 뻥 뚫린다. 나는 TV를 끄고 창밖을 봤어요. 달빛이 가게 간판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에서 나는 혼잣말했어요. 이제 남의 법이 아니라 내 법으로 산다. 법정이 끝난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늦게 식당 문을 열었어요. 사람들은 이미 소식을 다 알고 있었는지 문 앞에 작은 화분 하나씩을 놓고 갔어요. 사이다 어머니 화이팅, 영자 식당 최고. 메모들이 붙어 있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자 오랜만에 들었던 소리. 솥안에서 끓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정겨울 줄은 몰랐어요. 그래, 이게 내 인생의 음악이지. 점심이 막 시작될 무렵 문이 조심스레 열렸어요. 도현이었어요. 한참 망설이더니 문턱에 선 채 말했어요. 엄마, 잠깐 밥 한 끼만 먹고 갈게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얼굴이 수척해 있었고 눈 밑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손님 받는 시간인데 괜찮겠냐? 괜찮아요. 그냥 밥 냄새가 그리워서. 그 말에 내 손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나는 담담히 대답했죠. 그럼 밥은 먹고 가라. 다만 이건 엄마 밥이 아니라 손님 밥이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나는 밥 한 공기, 김치찌개, 김치 계란말이를 내줬어요. 그 아이가 숟가락을 들었을 때 눈물이 밥 위에 한 방울 떨어졌어요. 엄마 아니, 사장님, 이 밥 예전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야 장사하지. 울면 짜지니까 밥 먹고 나가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대 위에 10,000원을 올려놨어요. 잔돈 필요 없어요. 손님 잔돈은 거슬러 줘야지. 나는 1,000원짜리 3장을 꺼내 그 손에 쥐어줬어요. 이건 내 아들 몫이다. 내가 낳은 사람으로서 주는 마지막 잔돈이야. 도현은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그래. 미안하단 말은 늦었지만 그걸로 됐다. 그가 식당 문을 나설 때 햇빛이 유리문을 비춰 두 사람 그림자가 잠시 겹쳤다가 흩어졌어요. 오후 손님이 빠진 뒤 나는 혼자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고등어 한 토막, 김치 한 접시. 그 앞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따랐어요. 여보, 나 결국 해냈어. 당신 말대로 내 노후는 내가 챙겼다. 남편 사진 옆에 있던 장부를 꺼냈어요.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죠. 사람 대접 못 받으면 밥으로 갚아라. 모욕도 익히면 양념된다. 창밖을 보니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식당 간판 불이 켜지며
영자식당 세 글자가 환하게 빛났어요. 나는 그 불빛 아래에서 국자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이 밥은 내 밥이다. 이 인생도 내 거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단골 할머니 손님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 예, 금방 드릴게요. 나는 주걱을 돌렸어요. 국물이 끓어오르며 진한 냄새가 퍼졌어요. 그 냄새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건 내 복수의 냄새이자 내 삶의 냄새였어요. 주방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 아래서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오늘 밥 진짜 맛있겠다. 며칠이 지났어요.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고 나는 여전히 국을 끓였어요.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손님이 고맙다고 할 때 나는 당당히 대답했어요. 맛있게 드셨으면 됐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사장님, 아드님이랑은 어떻게 됐어요? 글쎄요. 그 아이가 사람이 되면 알게 되겠죠. 사람이요? 네. 돈 주머니가 아니라 사람으로요. 그 말에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저녁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현이었어요. 엄마, 저 하늘이 데리고 가도 될까요? 잠깐만이라도.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손주 얼굴은 보고 싶구나. 그래, 데리고 와라. 근데 조건이 있다. 뭔데요? 밥 먹고 가라. 할머니가 해주는 밥. 전화 너머로 도현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도현이 하늘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는 내 얼굴을 보더니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에 내 가슴이 찡했어요. 하늘아, 할머니야.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포근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순수했어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 앞으로 매주 올게요. 하늘이한테 할머니 밥 먹여주고 싶어요. 나는 아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래, 오너라. 근데 이건 할머니 밥이 아니라 사람 밥이다. 기억해라. 도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밥을 지었어요. 하늘이용 미역국도 끓이고 도현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도 끓였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셋이 둘러앉았어요. 도현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물었어요. 엄마, 저희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국을 떠서 하늘이 앞에 놓으며 대답했어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다. 사람답게 살면 세상이 용서해 줄 거야. 도현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 굿있는 소리, 아이 웃음소리, 국 끓는 소리. 그게 가족의 소리였어요. 그날 밤 아들네 가족이 돌아간 후 나는 식탁을 닦았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손주 예쁘지? 근데 나 아직 할머니는 아니야. 사장님이야.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눈물도 났어요. 서럽지 않았어요. 이제는 후련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가을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 바람에 실려 김치찌개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중얼거렸어요. 이 냄새가 내 인생이다. 냄새나도 괜찮다. 이게 진짜 사람 냄새니까. 가게 불을 끄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오늘도 버텼다. 내일도 버틸 거다. 이 밥으로, 이 냄새로.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잘했어, 영자야. 이제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나도 웃었어요. 그래, 이제 내 인생 내가 산다. 김치찌개 냄새 풍기면서 당당하게